제 후계자는 박지우 씨입니다. 단상 위에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죠. 이사회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아는 사색이 되어 입을 벌리고 있었죠. 저는 한서연입니다. 국내 3위 유통그룹의 회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회장이 아닙니다. 30년을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는 한 사람의 어머니일 뿐이죠. 박지후. 그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허름한 국밥집에서였어요. 저혈당으로 쓰러질 뻔한 그날 우연히 들어간 그 가게에서 저는 젊은 사장의 목에 걸린 것을 봤습니다. 작은 은색 열쇠 펜던트.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30년 전 갓 태어난 아기의 손에 쥐어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이사회 준비 회의가 있었고 점심에는 해외 바이어와 화상 미팅을 했죠. 오후에는 신규 물류센터 부지를 직접 보러 가야 했어요. 비서가 일정을 조율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저는 한서연, 국내 3위 유통그룹의 회장입니다. 나이 57에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이복 동생 도훈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긴장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이상했어요. 오전부터 손끝이 저렸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을 거른 탓이겠거니 했죠. 점심도 화상 미팅 때문에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버텼어요. 오후 3시 물류센터로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손에 힘이 쭉 빠졌어요. 저혈당이었죠. 당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식사를 거르면 가끔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차 세워요. 지금 당장. 김 과장이 급히 지시했고 운전기사가 골목으로 차를 빼냈습니다. 서울 변두리였어요. 고급 레스토랑은커녕 편의점도 보이지 않는 낡은 동네였죠. 여기 아무데나 좋으니까 뭘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두리번거리다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어요. 저기 국밥집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미락국밥. 허름한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문틀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평소 같았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에요. 저는 위생에 민감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왔어요. 된장 끓는 냄새, 고기 삶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외로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어릴 적 시골 외갓집이 떠오르는 냄새였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얼굴은 선하게 생겼는데 눈매가 묘하게 날카로웠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두 분이세요? 이쪽 자리로 앉으시죠. 남자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김 과장이 옆에서 부축했죠. 국밥 2그릇 주세요. 빨리요. 김 과장이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5분도 안 돼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밥알을 씹을 때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죠.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울 때쯤 눈앞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가 빈 그릇을 치우러 테이블로 왔습니다. 몸을 숙이는 순간 남자의 목에 걸린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은색 펜던트, 열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을 깜빡여도 착각이 아니었죠. 분명히 봤습니다. 그 펜던트를요. 세상에 똑같은 디자인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만든 것이니까요. 30년 전 미술을 전공하던 시절에 금속공예 수업에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펜던트였죠. 하나는 제 목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을 만졌어요. 블라우스 안쪽에 숨겨둔 펜던트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았죠. 샤워할 때도, 잠잘 때도, 중요한 회의 때도요. 제 비밀이었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울렸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 목걸이. 남자가 자신의 목을 만졌어요. 아, 이거요? 펜던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색 열쇠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어디서 났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물어서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거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 그 단어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요? 네. 어릴 때부터 계속 차고 있었어요. 엄마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남자가 펜던트를 다시 옷 안으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 펜던트가 뭔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30년 전, 저는 24살이었습니다. 가난한 미술학도 민우를 사랑했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안 맞는다고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출산을 결심했죠. 민우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울었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저를 닮은 눈, 민우를 닮은 입술. 저는 아기의 작은 손에 펜던트를 쥐어줬습니다. 언젠가 이 열쇠가 문을 열어줄 거야. 그게 제가 아이에게 해준 첫 번째이자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데려간 거였죠. 최순자. 재벌가의 실세였던 제 어머니는 집안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이를 지방 친척에게 보내버렸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의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거든요. 어머니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해외로 떠났어요. 도망치듯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펜던트만은 버리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를요. 그게 제가 아이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손님? 남자가 다시 불렀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아, 네. 괜찮아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계산할게요. 김 과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애써 버텼죠. 카운터로 가면서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매가 민우를 닮았어요. 그 날카로우면서도 선한 눈. 코는 저를 닮은 것 같았죠. 얼마예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14,000원이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도 민우를 닮았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톤이었죠. 김 과장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와 나이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자는 70대쯤으로 보였어요. 저 사진 속 분이 어머니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복래라고요.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간이 안 좋으셔서. 박복래.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아이를 보낸 곳이 지방의 먼 친척이라고 했었죠. 혹시 그 친척이 박복래일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요? 박지후예요. 박지후. 32살.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 남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국밥 맛있었어요. 김 과장이 인사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우를 돌아봤어요. 지우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눈물을 닦아야 했거든요. 김 과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박지후.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일까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제 아이일까요? 펜던트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그냥 비슷한 디자인의 펜던트라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다고요. 제 손으로 만든 펜던트를요. 제가 아기의 손에 쥐어준 그 열쇠를요. 저는 목에 손을 얹었습니다. 블라우스 안쪽의 펜던트가 따뜻했어요. 30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993년 봄. 저는 24살이었습니다. 서울 홍대 앞 작은 작업실에서 민우를 처음 만났어요. 민우는 가난한 미술학도였죠. 저도 그때는 금속공예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집안은 달랐어요. 저는 재벌가의 딸이었고 민우는 지방에서 올라온 무일푼 청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민우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이었어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순수한 빛이 담겨 있었죠. 민우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어요. 서연 씨, 이거 봐요. 민우가 캔버스를 보여줬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림 속에는 제가 있었어요. 작업실에서 금속을 다듬고 있는 제 모습이었죠.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보이나요? 제가 물었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이렇게 보여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매일 작업실에서 만났죠. 민우는 그림을 그렸고 저는 금속을 다뤘어요. 서로의 작업을 보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펜던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열쇠 모양이었습니다. 왜 열쇠예요? 민우가 물었죠.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웃었어요. 서연 씨가 내 세계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 말에 저는 펜던트를 2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민우를 위해서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죠. 세상에 단 2개뿐인 펜던트였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작업실로 찾아왔어요. 최순자, 재벌가의 실세였던 제 어머니는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니가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민우 씨예요. 저와 같이 작업하는. 집에 가자. 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감시를 붙였거든요. 집과 학교만 오가게 했죠.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민우와 헤어진 지 1달 후였어요. 생리가 늦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죠. 임신 8주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우의 아이, 우리의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숨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헐렁한 옷을 입으면 티가 나지 않았죠.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유학 준비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거든요. 입덧도 심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민우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연락하면 민우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뭘 할지 모르니까요.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커졌어요. 옷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산후조리원을 찾았어요. 미혼모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죠. 가짜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가지고 나왔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죠. 조리원은 조용했습니다. 저처럼 숨어서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각자의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배를 만지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게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심해졌죠.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힘주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저는 아기의 얼굴을 봤어요. 작고 붉은 얼굴, 꼭 감은 눈, 오므린 입술, 주먹을 꽉 쥔 작은 손. 너무 예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안녕, 아가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어요. 검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 보였어요.
저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 박동이 느껴졌죠. 이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던트를 꺼냈어요. 민우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두 번째 펜던트였죠. 은색 열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기의 작은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엄마가 만든 거야. 언젠가 이 열쇠가 문을 열어줄 거야. 엄마에게로 가는 문을. 아기가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씨 면회 오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면회라니요? 누가 올 수 있죠?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누구요? 어머니라고 하시던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죠? 문이 열렸습니다. 최순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어렵겠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더 꼭 안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서연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부탁이에요. 저는 애원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집안이 망해. 내 인생도 끝이야. 상관없어요. 저는 이 아이와 함께 할 거예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아이를 내려놔. 싫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어떻게 키울 거야? 방법을 찾을게요. 그래. 그럼 민우한테 말해. 그 남자가 책임질 것 같아?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민우에게 말하면 민우도 힘들어질 거였습니다. 그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었죠. 어머니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 말 들어. 아이는 내가 안전한 곳에 보낼게. 좋은 집에서 잘 자랄 거야. 넌 유학 가서 새 출발해. 싫어요.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야. 이미 결정된 거야.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지켜봤죠.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피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결국 잠이 들었어요. 너무 지쳐서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기가 없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아기, 제 아기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데려가셨어요.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긴다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맨발로요. 복도를 달렸죠. 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어요. 아기도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지방의 먼 친척에게 보냈다는 것을요.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인지도요. 잊어버려. 내 인생을 살아. 어머니가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24살의 저는 너무 약했거든요. 어머니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유학이라는 명목으로요. 사실은 도망이었죠.
현실에서, 고통에서, 기억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 검은 눈동자, 따뜻한 체온. 그리고 아기의 손에 쥐어준 펜던트. 저는 제 목에 건 펜던트를 만졌어요. 똑같은 디자인의 열쇠. 이것만이 아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았어요. 샤워할 때도, 잠잘 때도, 중요한 회의 때도요. 항상 블라우스 안쪽에 숨겨서 차고 다녔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비서도, 제 가족도, 심지어 제 전 남편도요. 이것은 오직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저는 재벌가의 회장이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80이 됐고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때의 약한 24살이 아니었죠.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여전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 지키지 못한 죄책감, 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감정이 30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미락국밥집에서 지우를 만났어요. 지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기의 얼굴, 따뜻한 체온, 그리고 아기의 손에 쥐어준 열쇠 펜던트. 이건 엄마가 만든 거야. 언젠가 이 열쇠가 문을 열어줄 거야. 제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쇠가 저를 다시 아이에게로 데려온 것일까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지우가 제 아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버려두었던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해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지우가 정말 제 아들인지, 그리고 만약 맞다면 저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제 의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죠. 목에 걸린 펜던트가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저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 작업실에서 금속을 다듬던 사진, 그리고 임신했을 때 혼자 찍은 사진. 배가 불룩한 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우를 조사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김 과장을 불렀어요. 김 과장, 잠깐 들어와요. 김 과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부탁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제 그 국밥집 사장 있잖아요. 네. 박지호 씨요. 그 사람 좀 알아봐줘요. 김 과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아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출생연도, 출생지, 병원 기록. 전부 다요. 김 과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장님, 그건 좀 부탁이에요. 은밀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김 과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눈빛이었죠.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고마워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집중이 되지 않았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했습니다. 서류를 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정말 제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펜던트를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지우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미락국밥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비서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운전기사에게 근처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어야 하나요? 다시 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과 고기가 끓는 냄새였죠. 어서 오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지우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밥이 맛있어서 또 왔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밥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우를 보러 온 거였죠.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우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잘 보이는 위치였죠.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요. 지우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동안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저번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작은 식당이었어요. 테이블이 6개 정도 있었죠.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와 나이 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박복래, 지우의 어머니라고 했던 사람이죠.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명절에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우와 함께 찍었어야 할 사진들이었죠. 제가 해줬어야 할 것들을 박복래가 대신 해준 거였어요. 기다리셨죠? 지우가 국밥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지우를 관찰하느라 바빴거든요. 지우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중년 남자가 들어왔죠. 지우야, 밥 먹으러 왔다. 아, 삼촌. 어서 오세요.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삼촌이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은 순댓국으로 줘. 네. 잠깐만요. 지우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중년 남자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국밥에 집중하는 척했죠. 지우야, 어머니 병원에 다녀왔어? 남자가 물었어요. 네. 어제 갔다 왔어요. 상태가 안 좋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에이, 그래도 지우, 내가 잘하고 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삼촌. 저는 국물을 마시며 들었어요. 지우는 시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았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죠.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나왔어. 아, 이모.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 좀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모가 담그신 김치가 최고예요. 지우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그 웃음이 민우를 닮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지우는 시장 사람들의 아들 같았습니다. 모두가 지우를 챙겼어요. 지우도 모두에게 친절했죠. 저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할게요. 네. 7,000원이요. 지우가 카운터로 왔어요.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죠. 저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기요. 네. 어머니 병원에 계신다고 했죠? 많이 안 좋으세요?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간이 안 좋으셔서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우가 애써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저렸어요. 이 착한 청년이 정말 제 아들일까요? 또 올게요. 제가 말했죠. 네. 감사합니다. 지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식당을 바라봤어요. 지우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지우를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지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우는 지금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시장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요. 차에 타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김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직접 만나서 들을게요. 회사로 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김 과장이 왔어요.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읽어봐도 될까요? 혼자 볼게요. 나가요. 김 과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지우의 출생 기록, 주민등록 정보, 병원 기록 등이었죠. 첫 번째 페이지를 봤어요. 이름 박지후. 생년월일 1993년 11월 15일. 1993년 11월 15일. 제가 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날이었죠.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생지 경기도 모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더 읽었습니다. 양모 박복래. 관계 최순자의 먼 친척. 최순자, 제 어머니였어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제가 낳은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빼돌려서 박복래에게 보낸 아이였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죠. 지우가 제 아들이었어요. 그 착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 제 아이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죠. 서류를 다시 봤어요. 지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는 민우를 닮았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이었죠. 코는 저를 닮은 것 같았어요. 오똑한 코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틀림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우에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친어머니라고요?
하지만 지우는 박복래를 어머니로 알고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죠. 갑자기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가 충격받을 거예요. 분노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30년 동안 버려두었던 어머니를 반길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지우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제 인생도 지금 전환점에 서 있었어요.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숨기고 살 것인지,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를요. 저는 목에 손을 대었어요. 펜던트가 따뜻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했던 열쇠. 이제 그 열쇠로 문을 열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지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미락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갔어요.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때로는 한적한 오후에요. 지우는 항상 저를 반겼습니다. 또 오셨네요. 국밥 한 그릇이요? 네. 오늘도 부탁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지우를 지켜봤어요. 지우는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지우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우야, 오늘 날씨 춥다. 국물 뜨겁게 줘.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우는 모두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키웠더라면 지우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재벌가에서 자랐다면 다른 성격이 됐겠죠. 그래도 알고 싶었습니다. 지우와 함께한 시간을요. 어느 날 지우가 제게 물었어요. 손님, 자주 오시네요.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좀 멀어요. 그런데도 자주 오시다니. 정말 국밥을 좋아하시나 봐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네.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죠. 국밥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였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레시피예요.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가 이 식당을 시작하셨거든요. 저는 2대 사장이에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우시겠네요. 네. 병원에 계셔서 못 오시지만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지우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 제 아들은 정말 착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우가 문을 닫고 있었어요. 힘든 하루였는지 피곤해 보였죠. 저는 길 건너편에서 멈췄습니다. 지우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 30년 동안 찾았던 아이.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어.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언젠가는 직접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펜던트를 만졌어요. 2개의 열쇠. 하나는 제 목에, 하나는 지우의 목에. 언젠가 이 2 열쇠가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지우를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상에 섰어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우 생각뿐이었거든요. 지우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언제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누나,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네, 실적 보고 중이잖아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도훈, 제 이복 남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이었어요. 나이는 55이었죠.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도훈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었죠. 도훈은 제 자리를 탐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계속할게요.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도훈이 다가왔어요. 누나, 요즘 좀 이상해요. 뭐가요?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어요? 도훈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뭔가를 캐내려는 눈빛이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건강 조심하세요. 회장 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도훈이 어깨를 으쓱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도훈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또 미락국밥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했어요. 주변을 살폈죠. 혹시 누가 따라오지는 않았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요? 네. 부탁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지우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저는 국밥을 먹으며 지우를 지켜봤어요. 오늘따라 지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죠. 지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요. 지우가 애써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는 양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박복래는 지우를 잘 키워줬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해준 거였죠. 저는 박복래에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질투도 났습니다. 제가 키웠어야 할 아이를 다른 사람이 키웠으니까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익숙한 차였죠. 회사 차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제 차에 탔어요.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빨리 출발해요.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도훈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갔더니 김 과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어제 회장님이 국밥집에 가신 거 누군가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부회장님 비서가 찍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 어디 있어요? 제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도훈이 왜 저를 감시하는 걸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도훈은 제 약점을 찾고 있었어요.
회장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요. 저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만약 도훈이 지우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요. 도훈은 그것을 스캔들로 만들 거예요. 이사회에서 폭로하겠죠. 한서연 회장에게는 숨겨둔 자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신뢰를 잃을 겁니다. 회장 자리도 위험해지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우였어요. 지우가 갑자기 언론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하게 살던 국밥집 사장이 갑자기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로 알려지면요. 지우의 인생이 엉망이 될 거예요. 저는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김 과장, 도훈이 뭘 알고 있는지 파악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지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요? 도훈 부회장이 지우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우 씨의 출생 기록,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답니다. 부회장님 부인인 윤정아 씨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윤정아, 도훈의 아내였어요. 52살이었죠. 정아는 도훈보다 더 야심이 컸습니다. 회장 자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었어요. 정아가 직접요? 네. 정아 씨가 지우 씨 주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봉래 씨와의 관계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를 어쩌죠? 도훈과 정아가 진실을 알게 되면 끝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스캔들로 만들 거예요. 한서연 회장에게 숨겨둔 사생아가 있다. 이런 제목이 신문에 실리겠죠. 지우는 언론에 둘러싸일 거예요. 사생아, 버려진 아이, 재벌가의 치부.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할 거예요. 저는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김 과장, 어떻게든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며칠 후 정아가 직접 미락국밥집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했어요. 정아 씨가 어제 국밥집에 갔습니다. 지우 씨와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정아가 지우를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정아 씨가 병원도 방문했습니다. 박봉래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요. 박봉래 씨를 만났다고요? 네. 하지만 면회는 못했습니다. 지우 씨가 막았거든요.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정아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 계속 파고들 겁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박봉래를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지우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박봉래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박봉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받았으니까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김 과장도 데려가지 않았죠. 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박봉래 환자 병실이 어디예요? 3층 305호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 도착해서 305호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봉래는 저를 알아볼까요? 손잡이에 손을 대었어요. 그때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지우가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손님?
지우가 놀랐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어머니 병문안 오려고요. 저희 어머니를요? 왜요? 지우의 표정이 의아했습니다. 당연하죠. 국밥집 손님이 갑자기 병원까지 찾아왔으니까요. 국밥집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쓰여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들어오세요. 지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침대에 나이든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박복래였죠. 77살이었어요. 박복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죠.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는? 박복래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손님이세요. 국밥집에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지우가 설명했죠. 하지만 박복래는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혹시 한서연 씨? 박복래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복래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세요? 아니,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박복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박복래는 분명히 저를 알고 있었죠. 지우야, 잠깐 나가볼래? 이분과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박복래가 말했습니다. 네, 왜요? 그냥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만.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박복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순자 씨 딸이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지우는 제 아들이에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박복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찾아올 줄 아셨어요? 순자 씨가 아이를 보내면서 말했어요. 딸이 낳은 아이라고. 절대 비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키웠어요. 박복래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는 착한 아이예요. 효자예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못한 것을 대신 해주셔서. 저는 울었어요. 박복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지우를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저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순자 씨가 그런 거잖아요. 박복래가 위로했습니다. 저는 더 울었어요. 박복래 씨, 부탁이 있어요. 뭐예요? 지우에게 말해도 될까요? 제가 친어머니라고요. 박복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상처받을 거예요. 평생 친부모가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친어머니가 나타나면 충격받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지우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복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지우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충격을 주면 안 돼요. 그럼 언제요? 제가 죽고 나서요. 박복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뭐라고요? 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몇 달 못 간다고. 제가 죽고 나서 지우에게 말해주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안 돼요. 지우가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복래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지우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박복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펜던트. 지우가 차고 있는 거요. 그거 당신이 준 거죠?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알았어요. 지우가 그걸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몰라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했거든요. 감사해요.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래 얘기하셔서. 괜찮아. 좋은 얘기 나눴어. 박복래가 웃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빨리 나으세요. 고마워요. 또 와요. 박복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지우가 따라왔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어머니 잘 모셔요. 네. 그럴게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박복래가 죽으면 지우에게 말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도훈과 정아를 막아야 했어요. 그들이 먼저 진실을 폭로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테니까요. 저는 차에 타면서 결심했습니다. 싸워야 한다고요.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것이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벨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죠. 누군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급한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죠. 한서연 씨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병원에서 전화드립니다. 박복래 환자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복래 씨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잠그는 것도 힘들었죠. 박복래가 위독하다고요. 제가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박복래가 해놓은 거였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이라 도로가 한산했어요. 신호등도 거의 없었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 지우가 서 있었어요. 지우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울었던 것 같았어요. 손님? 지우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박복래 씨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다고. 네. 보호자요? 지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복래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박복래 환자 보호자요? 네. 지우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 못 계세요.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복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떴어요. 어머니. 지우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박복래가 힘겹게 웃었어요. 지우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 왔구나. 박복래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박복래가 저를 봤습니다. 서연 씨도 왔구나. 지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분 아세요? 박복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오래전부터. 네. 지우가 혼란스러워했죠. 박복래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야,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 친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했지? 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거짓말이었어.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친부모는 살아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당황했어요. 박복래가 힘겹게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내 친어머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우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지우야, 들어. 박복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32년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 서연 씨가 내 손에 펜던트를 쥐어줬어. 지금 내 목에 걸린 그거야. 지우가 자신의 목을 만졌어요. 펜던트가 손에 닿았죠. 이게요? 그래. 서연 씨가 만든 거야. 내게 주려고. 지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충격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내 친어머니야. 말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32년 전에 너를 낳았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너를 빼돌렸어. 나는 너를 찾을 수 없었어. 뭐라고요? 지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심이야. 저는 목에서 펜던트를 꺼냈어요. 지우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봐. 이게 증거야. 내가 만든 펜던트야. 세상에 두 개뿐인 거야. 하나는 내 목에, 하나는 내 목에 있어. 지우가 두 펜던트를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말도 안 돼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서 자랐어요. 박복래 씨가 제 어머니예요. 당신이 아니라고요. 알아. 박복래 씨가 너를 키워줬어. 내가 못한 것을 대신 해준 거야.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예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지키지 못했다고요? 버린 거잖아요.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뭐가 달라요? 결과는 같잖아요. 지우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지우를 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지우야. 박복래가 힘겹게 불렀습니다. 서연 씨를 너무 미워하지 마. 그분도 피해자야. 어머니는 왜 그분 편을 드세요? 편드는 게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박복래가 기침을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우리는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지우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요. 차갑게 말했죠. 이해해. 시간이 필요하겠지.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저 안에 계신 분이에요. 박복래 씨요. 당신은 낯선 사람이에요. 지우가 돌아섰습니다. 가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저는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멀어지는 지우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우가 충격받을 것을요. 분노할 것을요.
하지만 막상 당하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간호사가 나왔어요. 박복래 환자가 부르세요.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복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네. 지우가 많이 화났죠? 네.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지우는 착한 아이예요. 결국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네. 믿어요. 박복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내가 죽으면 지우를 부탁해요. 박복래 씨, 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알잖아요. 지우 혼자 남게 될 거예요. 그때 지우를 지켜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고마워요. 박복래가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박복래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해요. 지우를 키워줘서 정말 감사해요. 박복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어요. 서연 씨, 최순자 씨한테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녹음이랑 편지요. 순자 씨가 저한테 아이를 보내면서 남긴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쓰라고. 지우한테 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우를 지켜주세요. 나쁜 사람들한테서요. 나쁜 사람들. 도훈과 정아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약속해요. 고마워요. 박복래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있었죠. 저는 지우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죠. 한참 후에 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제 친어머니라는 거? 응, 정말이야. 왜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내 어머니가 너를 빼앗아 갔어. 나는 24살이었어. 힘이 없었어. 그래도 찾을 수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맞아. 그게 내 잘못이야. 도망쳤어. 현실에서, 고통에서. 나는 비겁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평생 친부모가 죽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버려졌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듣기 싫어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갈게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해요. 지우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 병원에 있었어요. 아침이 됐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복래 환자가 위험합니다. 저는 급히 중환자실로 갔어요. 지우가 박복래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이요. 박복래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의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나가주세요. 우리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박복래가 떠났어요. 지우를 키워준 어머니가요. 이제 지우는 혼자가 됐습니다. 저 말고는요. 저는 지우를 더 꼭 안았어요. 지우야, 내가 있어. 내가 지켜줄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하지만 저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박복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모두 지우를 위로했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하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장례가 끝난 후 지우가 저에게 왔습니다. 고마워요. 와주셔서. 당연하지. 하지만 아직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 이제 막 진실을 알게 된 아이.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우 곁에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박복래의 장례가 끝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요? 도훈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긴급 이사회요? 무슨 안건으로요? 그게 회장님에 관한 중대 사안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도훈이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지우의 존재를 폭로하려는 거였어요. 이사회 언제예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도훈에게 당하느냐, 제가 먼저 말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과장, 어머니한테 연락해요. 최순자 여사요. 회장님 어머니요? 네. 지금 당장요. 김 과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1시간 후 어머니가 도착했어요. 80살의 최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서연아,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도훈이 오늘 이사회에서 제 비밀을 폭로할 거예요. 무슨 비밀? 30년 전 제가 낳은 아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아이를 찾았어요. 박지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박복래한테 보냈다. 알아요. 박복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죽었어? 네. 며칠 전에요.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제 아이를 빼앗아 갔잖아요. 나는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집안의 치부가 알려지면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 어머니 생각이었죠.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뭘? 증거요. 박복래 씨가 어머니한테서 녹음이랑 편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거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그때 녹음했어. 증거로 남기려고. 그거 줘요. 왜? 이사회에서 사용할 거예요. 도훈이 저를 공격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진실을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 거야? 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이사회에 가마. 어머니가요? 그래.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어머니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오후 2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훈과 정아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도훈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도훈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누나.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도훈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한서연 회장에게는 숨겨둔 자식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30년 전 회장은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쳤죠. 도훈이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와 지우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가 그 아이입니다. 박지후. 서울 변두리의 국밥집 사장이죠. 정아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도훈이 웃었습니다. 보셨죠? 한서연 회장은 회사를 속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 자격이 있습니까?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요. 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2개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은색 열쇠였어요. 이것은 제가 30년 전에 만든 펜던트입니다.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제 아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펜던트를 높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빼앗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24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아이를 빼돌렸어요. 저는 아이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 펜던트를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당황했죠. 최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30년 전 내가 서연의 아이를 빼돌렸다. 집안의 치부를 숨기려고. 그게 내 잘못이다. 최순자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내가 직접 녹음한 거다. 녹음을 재생했어요. 최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야, 이 아이를 맡아라. 내 딸이 낳은 아이다. 비밀로 해라. 아무도 몰라야 해.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최순자가 편지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쓴 편지다. 모든 것을 고백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서연의 아이를 빼앗았다. 딸을 지키려고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딸과 아이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죄다. 최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아, 지우야, 미안하다. 회의실이 침묵했어요. 도훈과 정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였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박지우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낳은 아이죠. 주주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는 지우를 버린 게 아닙니다. 지키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지우를 제 아들로 공식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나, 이게 무슨 짓이야? 사생아를 후계자로 만들겠다는 거야? 사생아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주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 도훈이 주주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 주주가 일어섰습니다. 한 회장님,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아픔을 드러내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주주도 말했어요. 최순자 여사의 증언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회장님은 피해자였습니다. 분위기가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회장이 회사를 속였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숨긴 거지. 개인 사정이야. 주주가 반박했습니다. 정아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국밥집 사장을 후계자로 이건 회사를 망치는 짓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어요. 모두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박지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회장님께 어떤 것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후계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지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진실을 알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는 32년 동안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지우가 목에서 펜던트를 꺼냈어요. 이 펜던트가 증거입니다. 제 친어머니가 저를 위해 만든 거죠. 주주들이 펜던트를 받습니다. 저도 제 펜던트를 들어 보였어요. 똑같았습니다. 저는 한서연 회장을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가 저를 인정해 준 거였어요.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도훈과 정아는 사색이 됐어요. 완전히 역전된 거였죠.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박지우 씨를 제 아들로 공식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룹의 미래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용감한 결정이십니다. 모자 상봉이라니 감동적이네요. 주주들이 말했어요.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나도 후계자 후보야. 하지만 아무도 도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아가 도훈을 끌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패배한 거였죠. 이사회가 끝났어요. 저는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김 과장이 연락했어요. 상황이 급하다고. 그래도 올 필요 없었어. 내가 원하지 않았잖아.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마주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도 저를 안아줬어요. 3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우도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미락국밥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죠. 그룹의 식품 브랜드 총괄로도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지우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만 말했어요. 지우는 국밥집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의 유산이니까요. 저는 그 마음을 존중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우와 함께 신제품을 테스트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룹에서 새로 런칭할 간편식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국밥집 옆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지우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지우가 웃었어요. 요즘 지우는 자주 웃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네. 여기요. 지우가 샘플을 내밀었어요. 국밥을 간편식으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지우의 아이디어였죠. 먹어볼게. 저는 국물을 한 입 떠먹었어요. 따뜻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지우의 눈이 빛났어요. 응. 양어머니 레시피 그대로야.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왔다. 최순자가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네, 할머니.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최순자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노력하고 있었죠. 최순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쳤구나. 지우가 카운터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난 일이에요. 지우가 대답했죠. 최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지우가 국밥집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 같이 걸을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우가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응. 그러자 우리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노란 불빛이 따뜻했죠. 어머니, 지우가 불렀어요. 응?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고마워. 천천히 해도 돼.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멈췄어요. 두 사람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빛에 반짝였습니다. 똑같은 은색 열쇠. 30년을 기다린 두 개의 열쇠가 드디어 만났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열 수 있는 문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쥔 건 늘 우리 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